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오후 4시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 심사관이 제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옆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심사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한지은 씨,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5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당신 정말 모란봉악단 출신 맞습니까? 리설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왜 리설주가 당신을 도와줬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리설주의 친동생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현장에 있던 모든 국정원 요원이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쌍둥이입니다. 30년 전에 헤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북한 2인자 리설주가 자신의 친동생을 몰래 탈북시켰다는 충격적인 사건.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정은은 이 사실을 평생 가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리설주는 왜 30년 만에 찾은 동생을 탈북시켜야 했을까요? 그리고 모란봉악단 백업 가수였던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김정은의 시선을 받게 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2022년 5월 어느 날 평양 대극장에서 시작됐습니다. 3번의 앵콜.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2022년 5월 어느 날 저는 평양 대극장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마친 직후였죠. 그런데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앵콜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다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앵콜, 그리고 세 번째 앵콜까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리설주 동지가 직접 일어나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당시 30살이었고 모란봉악단에서 백업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혁은 38살로 핵물리 연구원이었죠. 우리 부부는 평양 창광거리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영수는 19살이었는데 2021년에 중국 유학을 갔다고 주변에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1994년에 태어났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요. 그 해는 위대한 수령님이신 김일성 주석님께서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1994년 7월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던 그때를요.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북에서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해에 태어나 5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잃고 청진의 한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모란봉악단까지 오게 된 건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평양예술학교에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평양으로 와서 공부하고 25살에 모란봉악단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메인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백업이었죠. 그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모란봉악단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5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건은 공연 3일 전에 시작됐습니다. 메인 가수인 김미향 동무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김미향 동무는 32살로 모란봉악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목소리도 좋았고 무대 매너도 완벽했죠. 그런데 5월 13일 금요일 저녁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악단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저는 갑자기 단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한지은 동무 16일 공연에서 메인을 맡아야겠어요. 단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만에 메인 공연을 준비하라니요. 보통 메인 가수는 최소 2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의상도 맞춰야 하고 무대 동선도 외워야 하고 리허설도 여러 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3일이요? 단장님, 그건 너무. 원수님께서 직접 보실 공연이에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원수님, 그러니까 김정은 동지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리설주 동지가 직접 오시는 공연이라니요. 거기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도 계속 불렀습니다. 의상도 급하게 제 몸에 맞게 수선했습니다. 김미향 동무의 의상이었는데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 재봉사 동무들이 밤을 새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공연 당일이 왔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대극장 분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도 핏기가 없었어요. 옆에서 화장을 도와주던 동무가 말했습니다. 한지은 동무, 긴장 풀어요. 잘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6시가 되자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옆 커튼 뒤에서 몰래 내다봤는데 맨 앞줄 중앙에 빈 좌석 2개가 보였습니다. 원수님과 리설주 동지 자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시 반 극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수님과 리설주 동지가 입장하신 겁니다. 저는 커튼 틈새로 봤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하얀 정장을 입고 앞줄에 앉으셨습니다. 옆에는 원수님이 계셨고요. 두 분 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대를 바라보고 계셨죠. 7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합창이었고 두 번째가 제 독창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계속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은 한지은 동무의 독창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고 1000명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시선이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관객들은 그냥 무대 전체를 보는데 리설주 동지는 제 얼굴만 집중해서 보고 계셨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려는 것처럼요. 아니, 제가 누군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잠깐 노래 시작을 잊을 뻔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고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원수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3일 동안 미친 듯이 연습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리설주 동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시선이 가더군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지만 일단 큰 실수 없이 끝낸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 합창까지 마쳤을 때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앵콜을 원하는 거였죠. 단장이 급히 무대 뒤로 와서 말했습니다. 한지은 동무,
다시 나가서 한 곡 더 해요. 저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반갑습니다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이 좋아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앵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앵콜은 한 번만 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라니요. 단장이 또 저를 무대로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은 평양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앵콜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건 리설주 동지가 직접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 번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물러났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나고 원수님과 리설주 동지가 떠나신 후 저는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지우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무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이면 자는데 그날은 깨어 있더군요. 제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공연한다는 건 알았지만 3번이나 앵콜을 받았다는 건 모를 텐데 왜 저런 표정일까요? 응, 괜찮아. 무사히 끝났어.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오늘 공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의 앵콜, 리설주 동지의 이상한 시선, 모든 것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말이에요. 영수가 왜? 작년에 중국 유학 갔다고 했잖아요. 응, 그랬지.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 갔다고요? 무슨 소리야? 중국 유학 간 거 아니었어?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영수가 작년 9월에 탈북했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이요? 우리 아들이 공화국을 배신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도왔어요. 브로커 찾아주고 돈도 마련해줬어요. 영수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을 탈북시켰다고요?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막았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모란봉악단 가수잖아요. 탈북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탈북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모란봉악단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해? 작년 일을 왜 이제 와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공연 얘기 들었어요. 3번이나 앵콜 받았다고요. 리설주 동지가 계속 당신을 쳐다봤다고요. 그게 왜?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김미양 동무 알죠?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원수님 앞에서 공연하고 앵콜 3번 받고 그 다음에 개인 연습실 받고 좋은 대우 받다가 석 달 후에 사라졌어요. 15호 수용소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미향 동무가 15호 수용소에 갔다고요? 그럼 지금 저도. 여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당신한테 좋은 대우가 들어올 거예요. 개인 연습실, 새 의상, 특별 공연.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김미향처럼요. 그럼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해? 남편이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도 나가야 해요. 탈북해야 해요. 뭐? 영수가 있는 한국으로 가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공연 잘 끝내고 왔는데 갑자기 탈북을 하라니요? 당신 미쳤어? 모란봉악단 가수가 탈북을 어떻게 해? 우리 신분이 어떤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원수님이 관심을 가지면 끝이에요. 김미향이 그랬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공연의 긴장감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남편이 던진 폭탄 같은 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너무 갑작스러워. 알았어요. 근데 당신 꼭 기억하세요. 김미향이 어떻게 됐는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 남편이 탈북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김미향의 운명.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했습니다. 악단 동무들이 어제 공연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제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공연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악단 연습실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단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지은 동무, 지금 단장실로 와요. 단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습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단장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돼 보였고 회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한지은 동무. 단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국가보위부 차철민 지도원입니다. 단장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국가보위부요? 왜 보위부에서 저를 찾는 거죠? 차철민이라는 사람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는 서류였습니다. 신상명세서 같았어요. 한지은 동무 1994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1999년 청진 제3고아원 입소. 2012년 평양예술학교 입학. 2019년 모란봉악단 입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박진혁 동무 1984년생, 핵물리연구소 연구원. 맞습니까? 네. 자녀는 박영수 2003년생, 2021년 9월 중국 유학. 맞습니까?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차철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5월 16일 공연 수고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지은 동무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당과 인민을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철민이 서류를 다시 집어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박영수 동무 중국 유학 잘하고 있나요? 연락은 자주 하나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가끔 전화합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차철민이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장이 말했습니다. 한지은 동무 축하해요. 보위부에서 신상조사를 했다는 건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김미양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작됐네요. 뭐가? 김미양이 겪은 일이요. 먼저 보위부가 신상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좋은 대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5월 26일 단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지은 동무 개인 연습실을 배정받았어요. 개인 연습실이요? 네, 3층에 새로 만든 최고급 연습실이에요. 방음도 완벽하고 피아노도 새 걸로 들여놨어요. 오늘부터 거기서 연습하면 돼요. 저는 단장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을 열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연습실에 새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대한 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고급 원목 마루였고요. 와, 정말 좋네요. 원수님 지시로 만든 거래요. 한지은 동무를 위해서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김미양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6월이 되자 더 많은 호의들이 쏟아졌습니다. 6월 3일 의상실에서 새 공연 의상을 맞춰줬습니다. 검은색 드레스였는데 목 부분에 다이아몬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의상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설주 동지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한지은 동무한테 잘 어울릴 거래요. 리설주 동지가 직접요?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6월 15일 단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단장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원수님 친필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김정은 동지의 친필이었습니다. 한지은 동무의 노래는 인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당과 인민을 위해 헌신해주기 바랍니다. 김정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뭘 조심해? 나는 그냥 노래만 부르는데.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데 원수님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탈북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준비는 해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탈북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7월이 됐습니다. 7월 7일, 저는 국무위원회 청사로 호출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직접 면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하세요. 절대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만 행동하세요. 오후 2시 저는 검은 세단을 타고 국무위원회 청사로 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안내했고 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은 동지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한지은 동무, 어서 오세요. 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수님이 차를 권했습니다. 5월 공연 정말 좋았어요. 목소리가 아주 맑고 깨끗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인 공연도 준비하면 좋겠어요. 한지은 동무만의 특별 공연이요. 노력하겠습니다. 대화는 20분쯤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원수님이 말하고 저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나갈 무렵 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원수님의 손을 거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수님이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면담이 재앙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끝났어요. 김미양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원수님 스킨십을 거부했다가 한 달 후에 사라졌어요. 그럼 나도 한 달 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정말로 위험한 건가요? 7월 말부터는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항상 서 있었습니다. 24시간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그 차가 따라왔습니다. 악단에 출근할 때도 장을 보러 갈 때도 항상 뒤를 따라왔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올 때마다 검은 세단이 따라붙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요. 우리 탈북해야 해요. 남편이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8월이 됐습니다. 감시는 계속됐고 저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와서 저를 데려갈지 몰랐거든요. 김미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제 운명을 바꿀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리설주 동지께서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십니다. 뭐, 지금 밤 11시에? 네.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요. 보위부 차가 아래 대기하고 있대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밤 11시에 왜 저를 부르는 거죠?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알았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보는 마지막 평양 야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는 30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평양 외곽의 한 별장 앞에 멈췄습니다. 보위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리설주 동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별장 문이 열렸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계신 리설주 동지를 봤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한지은 동무. 아니, 리은희 동무. 리은희?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 이름은 한지은인데 왜 리은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리설주 동지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신상조사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은 성명 리은희, 생년월일 1994년 4월 3일, 부 리처로, 모 김영란, 언니 리설주. 저는 서류를 읽으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은이요? 리설주의 동생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리설주 동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30년 만이구나. 은희야, 30년 만이구나. 리설주 동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리은희, 1994년생, 리설주의 동생.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저는 한지은인데요.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에서 자란 한지은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지은입니다. 리은이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리은이야. 우리 엄마 김영란과 아빠 리철호의 둘째 딸이야. 나는 첫째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1999년에 청진 제3고아원에 들어갔지. 5살 때. 맞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1999년에 5살로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평양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아가셨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지. 우리 아버지 리철호는 주석궁 관리부에서 일했어. 수령님 초상화를 관리하는 부서였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건물에 있는 초상화를 교체해야 했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이 함께 있는 초상화로. 근데 우리 아버지 부서에서 교체가 늦어졌어. 딱 하루 늦었어. 리설주 동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 혁명에 대한 불성실이라는 죄목이 붙었어. 아버지는 1994년 8월에 처형당했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김영란은 남편이 처형당한 충격을 이기지 못했어. 한 달 후에 자살했어. 리설주 동지가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5살이었어. 쌍둥이였어. 9월 15일생. 근데 아버지가 반역자로 처형당했으니까 우리도 처벌받아야 했어. 원래는 수용소로 가야 했어. 근데 당시 당 간부였던 큰아버지가 나서서 우리를 구해줬어. 어떻게요? 우리를 떨어뜨렸어. 언니인 나는 평양에 있는 큰아버지 집으로 보내졌어. 동생인 너는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으로 보내졌어. 성도 다 바꿨어. 나는 리설주로, 너는 한지은으로. 그렇게 우리 존재가 지워진 거야.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제가 정말 당신 동생이라는 증거요? 리설주 동지가 다시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은반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빼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저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매라고요. 너도 같은 반지 끼고 있잖아. 오른손 약지에. 저는 깜짝 놀라 제 오른손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은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던 거야 라고 말했었죠. 저는 그게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서 안쪽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자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둘에게 하나씩 주신 거야.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저는 반지를 쥔 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리은이었습니다. 리설주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아니 언니가 다가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자매였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언니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5월 16일 공연 때 봤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너를.
처음에는 그냥 낯이 익다고 생각했어. 근데 자꾸 보니까 우리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야. 너랑 엄마가 너무 닮았어. 언니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엄마야. 1993년에 찍은 거야. 저는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위부에 신상조사를 지시했어. 내 출생 기록을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청진 고아원 기록이 나왔어. 1999년 입소, 리은이에서 한지은으로 개명. 나는 그 순간 알았어.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걸. 그럼 김미양 동무는요? 왜 사라진 거예요? 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그건 내가 한 거야. 뭐요? 김미양을 보위부에 신고한 건 나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수님이 김미양을 좋아했어. 작년부터 개인 연습실도 주고 의상도 해주고 친필 편지도 보내고. 나는 불안했어. 원수님이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가면 나는 끝이거든. 그래서 김미양을 제거했어. 어떻게요? 김미양 아들이 탈북 시도를 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어. 보위부가 조사했고 김미양은 15호 수용소로 보내졌어. 억울하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무고한 사람을 수용소로 보냈다니요. 근데 너도 똑같은 상황이 됐어, 은희야. 원수님이 너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나는 또 똑같이 할 뻔했어. 내 신상조사를 시키고 내 아들이 한국 갔다는 정보를 찾아내고 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그런데요? 근데 내 출생 기록을 보고 알았어.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걸. 30년 만에 찾은 동생을 어떻게 죽여?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너 탈북해야 해. 여기 있으면 위험해. 원수님이 너한테 계속 관심 가지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걸 원수님이 알면 나까지 위험해져. 그럼 어떡해요? 내가 도와줄게. 탈북 루트 만들어줄게. 정말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중순쯤 신의주에서 큰 공연이 있어. 너를 거기 파견 보낼 수 있어. 신의주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가까워. 거기서 건너면 돼. 남편도요. 당연히. 남편 박진혁도 같이 보낼게. 남편한테는 단동 출장 명목으로 출장증을 만들어줄게. 돈은요? 브로커한테 줄 돈이요? 언니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브로커 정보였습니다. 박무철이라는 브로커야. 신의주에서 활동해. 내가 이미 연락해뒀어. 1인당 $10,000야. 두 사람이니까 $20,000 필요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00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도 $10,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집을 팔아야겠네요. 그래. 창광거리 아파트면 $20,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언니는 어떻게 해요? 언니도 같이 안 가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 나는 원수님의 부인이야. 내가 사라지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기서의 삶이 나쁘지 않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위험해. 저는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고마워요. 준비 기간은 한 달 반 정도야.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그동안 집 팔고 돈 모으고 마음 준비해. 10월 18일에 출발하는 거야. 알겠어요.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만난 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원수님한테도, 보위부한테도, 남편한테만 말해. 네. 언니가 저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은희야, 한국 가서 잘 살아. 그리고 우리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네, 언니. 꼭 다시 만나요.
언니가 은반지를 다시 목걸이에 끼워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원수님은 절대 평생 가도 내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를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 신상조사 기록은 내가 다 없앨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한국 가. 무슨 뜻이에요? 원수님이 알면 나도 위험하다는 뜻이야. 반역자의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나도 끝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리설주가 제 언니라는 것, 1994년의 비극,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탈북 계획.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탈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응. 언니가 도와준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합시다. 9월 중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파는 거였습니다. 창광거리 아파트를 중개인에게 맡겼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22,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부 감시를 풀어내는 거였습니다. 언니가 약속대로 9월 말에 감시를 철수시켰습니다. 집 앞에 있던 검은 세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출장증을 받는 거였습니다. 10월 초에 악단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지은 동무 10월 17일에 신의주 공연이 있어요. 이틀 일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출장증을 받았습니다. 10월 17일 출발, 10월 19일 복귀. 신의주 인민문화궁전 공연. 완벽했습니다. 남편도 출장증을 받았습니다. 핵물리연구소에서 단독 출장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10월 18일 출발, 10월 22일 복귀. 중국 단동과학기술 교류회의. 이것도 언니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10월 10일, 저는 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국무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제가 초대받아 갔는데 언니가 잠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희야, 브로커 박무철 연락처야. 언니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8일 밤 11시에 신의주역 뒷골목에서 만나기로 했어. 박무철이 너희를 두만강까지 데려다 줄 거야. 알겠어요, 언니. 조심해. 그리고 언니가 제 손에 은반지를 쥐어줬습니다. 언니가 끼고 있던 은반지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나중에 통일되면 돌려줘. 언니 거잖아요. 괜찮아. 나는 기억할 수 있어. 반지 없어도. 근데 너는 반지가 있어야 나를 기억할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서 잘 살아, 은희야. 그리고 영수 잘 키워. 네.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10월 17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10월 17일 아침 8시, 저는 평양역에 섰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22,0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이었죠. 그리고 주머니에는 언니가 준 은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악단 동료 2명이 저와 함께 신의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신의주 공연을 맡은 거였죠.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평양을 보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오후 1시에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는 인민문화궁전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지은 동무 환영합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갔습니다. 신의주 제1호텔, 시내 중심에 있는 4층 건물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오후 6시쯤 단동에서 신의주로 넘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제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신의주 들어왔어요. 어디에요? 신의주 제1호텔 307호.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신의주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압록강도 보였습니다.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 남편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11시에 신의주역 뒷골목. 알았어. 우리는 저녁 6시에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악단 동료들과 함께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오늘 밤 탈북한다는 걸 몰라야 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3시간 후면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옷, 돈, 반지.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밤 10시 반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요. 조심하세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신의주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밤 11시 신의주역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벽에 기대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브로커 전화번호 있어요? 응.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무철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 한지은 일행입니다. 지금 신의주역 뒷골목에 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10분 후에 온대요. 우리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10분 후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췄고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지은 동무, 박진혁 동무. 네, 나 박무철이요. 타요.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박무철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는 신의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박무철이 차를 세웠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합시다. 박무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도 따라 내렸습니다. 박무철이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네. 리설주 동지가 1인당 $10,000라고 했죠? 근데 요즘 국경 경비가 심해져서요. 위험 부담이 커졌어요. 1인당 $15,000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00요? 두 사람이면 $30,000잖아요. 우리는 $22,000밖에 없는데요. 그건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약속은 변하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 못 태워줘요. 남편이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 $22,000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럼 $8,000 부족하네요. 은반지라도 드릴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은반지 2개를 꺼냈습니다. 박무철이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8,000 현금 가져와요. 그럼 태워줄게요. 언제까지요? 내일 밤 11시까지. 여기서 다시 만나요. 박무철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시골길에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8,000를 어디서 구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불빛 보여요? 응? 저기가 두만강 쪽 아닐까요? 두만강요? 두만강까지는 여기서 1시간은 걸릴 텐데요. 걸어가요. 뭐? 우리 직접 건너요. 브로커 없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두만강을 어떻게 직접 건너요? 순찰대도 있고 위험해요.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까지 8,000달러 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평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저는 김미양처럼 15호 수용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기 싫어요. 직접 건너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봅시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강물 소리예요. 조심해요. 천천히 가요. 우리는 풀숲을 헤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50m쯤 돼 보였습니다. 물도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이라 물이 줄어든 시기였으니까요. 여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물에 손을 담가봤습니다. 정말 차가워요. 괜찮아요? 건너요.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습니다. 남편도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가방에 넣고 가방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갑시다. 저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정말 차가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무릎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물살이 세지는 않았지만 차가워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강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찼습니다. 가방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 왼쪽, 북한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여보, 불빛. 엎드려요. 우리는 물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물이 목까지 찼습니다. 입까지 찼습니다. 코까지 찼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가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습니다. 우리에게서 10m쯤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언니, 살려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대가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계속 가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강 반대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물이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허리, 무릎, 발목. 그리고 마침내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건넜어요. 중국이에요. 남편이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젖은 몸으로 강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옷을 짜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강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 같았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써 있었거든요. 여보, 저기 교회 있어요. 마을 끝에 작은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인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남자가 우리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우리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 목사입니다. 요즘 브로커들 배신하는 경우 많아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김 목사가 수건과 마른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이틀 여기서 쉬세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방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10월 19일, 20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10월 21일,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리순이 씨 집으로 가세요. 한족 마을인데 안전해요. 거기서 2주 정도 숨어 계시면 제가 다른 브로커를 연결해 드릴게요. 한국까지 가는 브로커요. 고맙습니다. 김 목사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리순이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리순이가 우리를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리순이 씨의 집은 한족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10월 21일 저녁 9시쯤 도착했는데 리순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목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순이가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작은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주 정도 숨어 계세요. 밥은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꽁안이 순찰 돌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순이가 나가고 우리는 지하실에 남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안전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 리순이가 아침을 가져다 줬습니다. 죽과 만두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점심은 1시쯤 갖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하실에서만 지내는 생활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견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리순이의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였죠. 2분 평양 어디 사셨어요? 창광거리요. 우와, 좋은 데 사셨네요. 남편분은 무슨 일 하셨어요? 연구원이요. 아, 간부시네요. 돈 많이 가지고 나오셨겠어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상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질문이 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조심해야겠어요. 10월 28일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요. 갑자기 위층에서 리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지하실 천장이 얇아서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네, 맞아요. 평양에서 온 탈북자 부부예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연구원이래요. 평양 간부 출신이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요?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2만 달러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리순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봐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천장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1인당 10,000위안이요? 좋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꽁안이에요.
공안한테 우리를 팔아넘기려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쯤 되죠? 네. 우리 한 명당 200만 원에 팔려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조선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를 팔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지금요? 자정이 넘었는데요. 내일 오후 2시면 공안이 와요. 그럼 우리 끝이에요. 북송되면 우리 둘 다 처형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짐 챙깁시다.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돈, 반지. 가방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리순의 방에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리순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우리는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리순이 집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달리겠더군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가야죠.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10월 29일 아침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오전 9시쯤 또 다른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족 마을 같았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써 있었거든요. 여보, 저기 또 교회 있어요. 마을 입구에 작은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평화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탈북자예요. 도와주세요. 남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밤새 뛰어서 땀범벅이었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리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안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 우리가 도망쳤다는 것. 박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순이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탈북자 여러 명 팔아넘겼어요. 잘 도망쳤어요. 이제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2주 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브로커를 연결해 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보증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 뒷방에서 2주를 쉬었습니다. 박 목사가 밥도 가져다 주고 옷도 빌려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11월 중순 박 목사가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장성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조선족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는 장성호를 만났습니다. 장성호가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루트는 2가지예요. 하나는 몽골 루트, 하나는 동남아 루트. 동남아가 더 안전해요. 중국에서 베트남 거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거예요.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얼마나 걸려요? 1달 정도요. 그리고 비용은 1인당 $10,000예요. 우리는 $20,000를 건넸습니다. 장성호가 돈을 세고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내일부터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2023년 1월 말,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버스였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틀을 버스에서 지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차였습니다. 곤명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하루를 달렸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긴장했지만 장성호가 준 가짜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또 버스였습니다. 하노이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베트남을 종단하는 긴 버스 여행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중순,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장성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일은 끝입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저기서 탈북자 신청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장성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태극기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문으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영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사실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탈북 경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신원 확인에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방콕 여관에서 대기하세요. 비용은 대사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이 마련해준 여관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3주를 기다렸습니다. 방콕 거리를 걸으며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3주 후인 3월 초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인천행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뻐서 얼싸안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대사관에서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방콕발 인천행 3월 7일 오전 10시 출발. 조심히 가세요. 영사님이 우리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월 7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관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비행기로 걸어가는 통로에 들어섰습니다. 몇 걸음 걸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탑승을 못하는 건가요?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 하나 확인해야 해서요. 무슨 서류요? 신원 확인서인데 사인 하나가 빠져 있어서요. 여기 사인해 주시겠어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비행기를 향해 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냈습니다.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나왔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탈북자 신원 확인서였습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탈북자시군요. 수고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나가는 문 앞에 하나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은님, 박진영님이시죠? 저는 하나원 김직원입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많은 차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첫 주는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몸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제 마음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영수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나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영수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면회 오신대요.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영수였습니다. 우리 아들 영수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더 컸고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영수야, 너 많이 컸구나. 네, 여기 와서 키가 더 컸어요. 밥을 잘 먹으니까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영수야, 지금 어디 살아? 경기도 부천에 살아요. 투룸 구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았어요. 아르바이트요? 네, 편의점이랑 배달 일 했어요. 엄마 아빠 오시면 같이 살려고 집 구한 거예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혼자서 집까지 구하고. 면회 시간이 끝나고 영수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남은 기간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 경제제도, 법률, 모든 걸 배웠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23년 6월 초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정착 지원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6월 10일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영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고차였지만 깨끗했습니다. 엄마, 아빠 차 몰고 왔어요. 면허도 땄어요. 우리 영수 대단하구나. 차를 타고 부천으로 갔습니다. 영수가 구한 투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큰 방 쓰세요. 저는 작은 방 쓸게요. 고마워, 영수야.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집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걸 보며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엄마,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한국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뉴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뉴스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 왔네요. 응, 정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일단 일자리부터 찾아야죠. 나는 음악학원에서 성악 강사 해볼까 해. 당신은? 연구소 알아봐야죠. 한국에도 핵물리 연구하는 곳 있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부천에 있는 음악학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모란봉악단 출신이라고 쓰니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은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도 수원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연구원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쉬고 평범한 삶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는 영수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리설주에 대해서요. 영수야, 사실 엄마한테 언니가 있어. 언니요? 응. 리설주. 영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리설주요? 그 리설주요? 김정은 부인. 응. 우리 쌍둥이야. 30년 전에 헤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만났어. 언니가 우리 탈북 도와준 거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4년에 비극, 음반지, 30년 만에 재회, 탈북 계획.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리설주가 제 이모예요? 응. 내 이모야. 우와.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음반지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언니 거랑 내 거야. 통일되면 언니한테 돌려드릴 거야. 영수가 반지를 만져봤습니다. 엄마, 통일되면 정말 이모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꼭 만날 거야. 9월부터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생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모란봉악단 이야기, 평양 생활, 탈북 과정.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와, 리설주랑 닮으셨어요. 저는 그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언젠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24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말투도 음식도 문화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수와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로 갔습니다. 영수가 생일 선물로 사준 작은 전자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를,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평양 어딘가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실까요? 아니면 또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계실까요? 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한국은 정말 좋아요. 자유롭고 행복해요.
영수도 잘 크고 있고 남편도 일 잘하고 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언니, 통일되면 제일 먼저 평양 가서 언니 안아줄 거예요. 음반지도 돌려줄게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할 거예요. 3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언니 생각이 나서. 영수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통일되면 같이 평양 가요. 저도 이모 만나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창밖에 눈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2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 5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30살 때 30년 만에 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언니를, 2,500만 동포를, 1994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해, 김일성이 죽던 해. 남한에서는 통일 기대감도 있었지만 북에서는 수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의 비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룬 한강의 기적. 이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일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리설주와 한지은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헤어진 이산 가족의 아픔이 2024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기다립니다. 언니를 다시 만날 그날을, 음반지를 돌려줄 그날을. 여러분도 함께 꿈꿔주세요. 우리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재회를. 언니는 지금도 평양 어딘가에서 우리의 통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 한국에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